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격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원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시사원은 장소를 바꿔서 진행을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사원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나오셨고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야기였죠. 문제 핵심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2021년 기재부가 KDI에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그 결과가 이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안들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땅 주변에 그 대통령의 영부인 일가의 외척에 땅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혹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대하는 국토부 장관의 태도, 원희룡 장관이 그거를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라는 절차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천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떤 쟁점이 있나요? 네, 저는 뭐 한 단계를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의혹 제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뭐 늘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 대로 노선이 바뀌었더라 하면은 뭐 저희도 이거 뭐 왜 이런 거냐 의혹 제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충분히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느냐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게 게이트까지 갈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게이트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이게 뭐 의도성을 가진 특혜냐 여기까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는 단계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의혹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문제를 키웠다고 할까요? 지금 방향이 좀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 아마 백지화 선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거 봐라 변경한 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럴 거고 또 그냥 변경안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니까 국민 뜻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땅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거고 우리가 정부기관, 국가기관을 운영할 때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백지화할래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뭐 정부가 뭘 하다 보면은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욕도 먹고 어떨 때는 본의 아닌 의혹도 받는 건데 그거를 해소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쪽으로 가도 의혹이 해소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백지화한다? 저는 그것 좀 이상하고 하나만 보태면 또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정부 때는 안 할 테니 다음 정부에서 하든가 말든가 해라 이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그럼 다음에 정부 내줄 건가? 뭐 다음에는 뭐 민주당이 집권하라는 얘기인가요? 뭔 소리지? 약간 아무튼 좀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은 네.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이거는 좀 과하게 좀 세게 나온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장관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거죠. 네. 뭐냐면 정부는 법과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은 행정적 리스크들을 좀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도로법에 나와 있는 혹시 국책 그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다른 행정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관련된 행정기관에게 이런 사실들을 공지를 하고 변경해야 되게끔 법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법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과 이 사업을 시작할 때와 멈출 때와 변경하는 과정에 충분히 상의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는 태도는 나 안 해라는 시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든 이유가 뭔가 말 못한 뭐 뒤에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더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좀 곤혹스러워진 게 여당도 정부 여당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당내에서는 뭐 원희룡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원희룡 장관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한동훈 장관밖에 안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존재감 자체는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세게까지 간다는 거는 또 김건희 여사 악마화까지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면서 민주당에게 이게 공을 약간 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의 주류 당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총선보다도 더 멀리 대선을 보면서 이 주류 당심 이거를 잡겠다라는 걸로 좀 이 이슈를 좀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요새 저희 당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안이죠. 아주 내밀하게 국토부와 아마 그 대통령실의 국토비서관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다 총괄하던 분이 지금 국토부의 2차관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마 한 라인이 연결이 돼서 뭔가가 이제 오고 가고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과잉돼 버렸습니다.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꼬집고 자기네들은 과학 방역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영역이야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 영역으로 이걸 치환시켜 버렸거든요. 정쟁화시켜 버렸고, 이거는 KDI가 처음에 BC 분석을 할 때 분석의 근거들, 그리고 국토의 이제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종점을 이제 아마 결정을 했을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고 뒤바뀌어 버린 사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원안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근거와 논리적 근거가 탄탄하게 있느냐,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게 있느냐, 경제적 근거가 탄탄하게 있느냐, 이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그 따져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고 정치적 쟁점으로 나도 목을 걸 테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한번 나랑 한판 붙자.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한판 붙자. 이렇게 지금 나서고 계셔서 뭐 부동산의 일타 강사라고 뭐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긴 한데 약간 UFC의 옥타곤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정쟁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부각되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국정조사하고 또 타이거 잡기 좋아하는 감사원에서 빨리 이런 문제는 타이거를 잡기 좋은 계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정감사까지 연계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빨리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네. 쟁점이 뭐야? 그래서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되고 뭐가 밝혀져야 되는 거야?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쪽으로 이걸 변경해달라고 하는 로비가 있었느냐가 사실은 굳이 따지면 핵심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갔을까? 뭐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알아서 긴 거 아닌가. 네네. 예. 근데 이 알아서 긴 거 아닌가 쟁점은 더더욱이나 증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고의를 가지고 특혜성으로 이걸 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거는 밝혀내기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는 내부 이상. 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스모킹 건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때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 여당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거 뭐 종점 변경하고 이런 일이 가끔가다 있는 일이고 또 뭐 용역도 했고 뭐 양평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게 낫다고 해서 한 거다.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거를 뭐 변경 검토를 시작했고 막 온갖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스모킹 건이 없으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뭐 기세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야당의 시간이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부터는 자료를 이제 뒤져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문서 수발신 대장들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각각 유관기관들의 어떤 정보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오고 갔는지 그 속에서 회의가 어떤 회의들이 오고 갔고 누가 어떤 발언을 유도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고 이 과정에 야당이 이것을 그냥 공갈포를 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들을 해야지만이 이제 이 사안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날밤을 새서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분께 이제 좀 색다른 주문을, 뭐 색다른 것까지는 네. 없습니다. 상대방 당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로 보자.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의혹의 그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공흥지구라고 그때 이제 양평에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이 이른바 여사님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거기 개발하는 과정에 뭐 특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평 일대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것도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다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논란을 빨리 잠재우는 방법은 일타 강사가 싸움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게 되면 빨리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정조사에 빨리 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식은 국정조사가 네. 돼야 될 테고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네, 먼저 저도. 하시고 민주당이 어땠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국정조사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만 하면 맨날 뭐 고소고발 하잖아요. 사실은 벌써 민주당의 국토위 의원들이 원희룡 장관 고소를 해놨는데 가능하다면 국회가 국회 차원에서 가진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정도면 맨날 이제 일타 강사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팩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과 토론해가지고 밀릴 만한 인물도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보니까 판 깔아줘도 민주당 의원들이 잘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보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국조든 국감이든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조금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약간 백가쟁명식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했다.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사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에 나오는 것도 가져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또 하나 던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또 좀 확실한 자료 위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민주당이 사과하면은 백지화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 당대표였으면은 사과하는 거 검토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현실 정치에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 까짓 거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주 양평에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까짓 거 우리가 사과할게. 네. 백지화 철회해라. 네. 야당의 자존심보다 국민들의 이동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 여주 양평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뺏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의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너무 소설 같은 얘기고 어쨌든 간에 굳이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확실한 스모킹건을 좀 모으는 작업들 그리고 그거를 좀 분업화해서 체계적인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어지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우리 천 위원장님이 일타 강사하신데 실제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 관계자들과 상황을 실체적 진실을 조각을 맞추는 그런 역할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고 오늘 조언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조언 참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계속 멈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르겠고 그래서 고속도로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오히려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백지화 발언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그 경기도당과 거기 지역위원장께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죠.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인데 이렇게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또 해나가야 되는데 비판이 있다고 그걸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회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빨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민주당도 충분히 이 문제가 백지화를 처리하는 과정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야 당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가 이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예를 들면 여야 합동으로 국토부에 일단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자라고 얘기를 같이 하면 사실 자기들 특별히 하는 거고 원래 하려던 건데 생색낼 수 있는 좋은 장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그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습이 필요할 테고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회군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아마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어떤 거치 부분도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원 해봅니다. 장관이 빨리 국회로 복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사고치고 네. 정리하는 그 수습 국면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찌됐든 영부인의 외척들에 연관돼 있는 일이다 보니까 재척 사유에 사실 해당되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잘못 나섰다가는 이게 개입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라도 외피는 대통령실은 좀 한 발 물러 있고 국토부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외피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지금부터 되게 몸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요즘엔 다 글로 다 적어놓고 직권남용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단기간에 경질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질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백지화 발언 자체는 사실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보는 뭐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질의 모습보다는 아마 자연스럽게 총선 국면 임박해서 그냥 사임하는 정도로 네. 진행되지 않겠나 뭐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천 의원께서. 저는 진짜 우리 정치가 과거에 아쉬웠던 장면들로부터 배우는 게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상상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괴담이다. 뭐 옛날에 광우병 때도 그러지 않았냐, 사드 그 성주 참외도 그러지 않았냐 하는데 그때도 이제 쭉 돌이켜보면 물론 제가 봤을 때 좀 과한 음모론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를 미리 그 국민의 불안을 제대로 잠재우지 못한 정부 여당의 탓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이 만약에 차라리 그냥 뒤로 물러나서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니까 IAEA 보고서 나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뭐 심포지움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대로 정치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과학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좀 물러나 있는 자세를 보였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하셨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무슨 뭐 이상한 뭐 먹어도 된다는 교수 불러가지고 하고 뭐 수조물 퍼먹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거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와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논란만 놓고 보면 조금 걱정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되게 그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던 거는 그런 거예요. 폭발할 때 그때 솔직히 많이 나왔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오염수에 가지고 있는 방사능 농도라는 게 사실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는 저는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너무 답정너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보다는 한 세대를 건너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불안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이 불안함을 정부가 좀 보듬어 안고 충분히 그 불안함을 같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총리가 할 법한 얘기를 우리 정부에 있는 정부의 관료들이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6% 이상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지금 불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지만 실제 뭐 연한 오류라고 하죠. 노렘이나 뭐 우럭에서 세슘이 뭐 굉장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암에 걸린 그 오류들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우리는 삼면이 바닥이다 보니까 어류도 많이 먹고 또 해조류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전체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어류나 해조류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불안함을 그냥 무슨 괴담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그 불안함에 근저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공감 지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IAEA 보고서를 사실상 거의 다 뭐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산물의 섭취가 굉장히 많은 국가고 또 그런 부분 매우 민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도 약간 좀 이 적정한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내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만큼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야당에서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지금 일본한테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일본 험한 말을 쓰려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 강제징용 위안부 지금 배상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입는 손해를 전적으로 제대로 배상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성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이 좀 걱정을 불식시키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있어서 뭐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봐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AEA 보고서 자체가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결함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가령 다액종을 여과할 수 있는 알프스라는 그 여과기가 고장났을 때 그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배출이 오염이 된 상태로 배출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IAEA는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또 지금 IAEA 그 자료라는 게 대부분 다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방류 문제와 이것이 안전하지 않느냐의 과학적인 현재와 같은 검증의 수준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게 IAEA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IAEA 보고서 자체가 방류를 용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면 방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느냐? 다른 대책이 있거든요. 충분히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방류하지 않고서도 다른 대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은 그걸 선택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만약에 다른 방식을 썼을 때는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을 해외로 수출할 때 이 WTO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오염수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만약 그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강제로라도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우리 정부가 그거를 일본의 그 선택을 마치 용인해 주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 IAEA의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게 가장 드라이한 그렇죠. 내용이죠, 사실은. 네, 여기에서 이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거는 빼놓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제망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조금 과하게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하게 간 건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IAEA가 실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데도 뭐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우겼다가 또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자꾸 그러시는데 IAEA가 실제로 이제 그 핵의 안전한 사용 이런 걸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완전 뭐 순수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은 저도 뭐 당연히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과 관련한 어떤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장 인증된 국제기구라는 건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춰가지고 대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설령 그게 해당 정당의 어떤 입장과 좀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막상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일본이 자기 주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이었나요? 네.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됐는데 완전히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실제 집권하면 그거 이상으로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집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에서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모습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도를 넘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난리를 그렇습니다. 쳤죠. 네. 난리를 쳤고 그때 이제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 시절이었는데 네, 그 당시 거는 이제 넘어가고 네.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야기 이제 해주신다면. 이런 거죠. 그때 요구는 뭐였냐면 우리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의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IAEA의 지금 사무총장이라 하는 분이 북한 핵 위협이 더 위험하다. 뭐 그런 식의 정치적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발언의 순수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IAEA가 정책으로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국가의 경우를 좀 보면 이제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네. 즉시 수입을 차단하겠다,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아쉬운 점이 당연히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정부는 용인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수입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그거를 막은다 해버리면 WTO 제소로 가버릴 거거든요, 일본이. 네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은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을 수입을 안 할 것이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수입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지켜질 수 있는 방식이 지금은 많이 무력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산 그리고 후쿠시마 인접 지역의 수산물 저희가 수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작 WTO 제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 패널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해서 이제 수입 재개가 되느냐 했는데 저희가 항소 패널에서는 저희가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이미 승소를 해놓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홍콩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그 부분은 오염수 요소를 빼고도 지금 수입을 막을 수는 있는 상황이다. 다만 WTO의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오염수 배출 여부와 다르게 이미 토양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가지고 수입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시간에 그렇게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빠르면 다음 달 뭐 이렇게 방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유일한 변수가 이제 일본 내에서의 여론 변화 그리고 중국과 홍콩 당국의 어떤 그런 그 강한 이렇게 그 자세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반대 여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정부에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어쨌든 활용하기 위한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시다의 정치력을 보여주고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방류 시점들을 막 늦추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갑자기 이제 WTO의 입장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국제관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해서 이게 마치 공인되고 우리 정부도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게 되면 그냥 저는 영향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그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기시다 총리는 뭐 워낙 또 외교 구단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확답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의 참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강행하는 걸 사실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IAEA에서 뭐 실사하고 뭐하고 할 때도 보면 중국 쪽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사실 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본이 하겠다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네. 한 가지만 더. 네. 최근에 이제 현수막들 보면 몇 개 눈에 띄는 게 일본의 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변호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대목에서 섭섭해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글쎄요. 뭐 저는 뭐 판단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아마 우리 이제 대통령실이나 외교 당국에서 국익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후쿠시마 관련한 수산물들의 수입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방류를 강하게 반대했을 때 결국 정부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우리 사실상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민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을 거다. 근데 이런 아이템을 이제 정치학에서는 투 레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도 있지만 자국 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와 또 정부와의 또 협상의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그 협상이 아무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아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고 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그 할머니들의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일 외교를 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내가 그 구국의 결단으로 그 일본과의 협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국민들이 심판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댓글로 이제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4글자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정치 실종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그 너무 단골 멘트예요. 제대로 된 정치력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비판의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볼게요.
네, 4분 오열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정책들은 뉴스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진퇴양난이다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외와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는 일촉즉발이다 하시면서 한번 터졌다 하면 여야가 서로 싸우고 산다 하시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이제 말로 좀 풀면서 살자 이렇게 답답함을 좀 토로하셨습니다. 두 분 뭐 눈에 들어오는 댓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촉즉발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늘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안 싸우는 거 이제 또 물밑에서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 또 많이 크게 보이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야가 서로를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국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뭐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을 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반대로 어떻게 저 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상대 진영이지만 존중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끌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각자의 진영에서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리스펙이 부족합니다. 요즘 제가 국가안보실에 있을 때 국가안보실장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중요한 결정 사안을 미리 사전 조율을 거치고 또 미리 공지도 해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결과를 또 보고하기도 하고 이런 물밑에서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로 보면 여야가 목욕탕에서 만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한 물밑 조율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좀 있었는데 또 뭐 한일 의원연맹이나 이런 의원들 모임길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사안들에 대해서 물밑 조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들도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좀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가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좀 걱정스럽고 네. 좀 합리적인 대목에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앞으로는 좀 많이 나와서 좀 조율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고속도로 문제랑 그 오염수 방류 부분은 아무래도 당정에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행보도 광주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 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그냥 혼자 1년 유학 계획 세우시고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너무 힘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냥 상임 고문으로서 당대표 만나서 이런저런 워싱턴에서 공부를 해보니 바깥에서 보니 우리 국내 상황이 이렇더라.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의견 조율하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에드벌류는 띄우지 않아도 될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스텝들을 올드 패션으로 좀 그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회동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상임 고문으로서 당의 원로로서 당 대표에게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저는 의미 부여가 좀 되면 어떨까 싶고요. 계파의 수장으로 마치 친명 대 비명 이런 계파의 대결, 대주주의 입장에서 마치 뭐 주주총회 앞두고 좀 관리 대표한테 무슨 뭔가를 지분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는 옳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당을 좀 깨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제일 그리는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앞으로 좀 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좀 좋게 얘기하면은 좀 점잖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오시는 거 보니까 좀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네. 뭐 거의 뭐 뭐든 다 하겠다. 네.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계파 수장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기가 느껴지시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런 겁니다. 좀 뭐랄까요? 본인의 부족함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 호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낙연이라는 후보가 잘 안 돼서 얼마나 실망한 분들 많아요. 사실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 내지는 나아가서는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 내지는 대통령을 바라는 어떤 대망론 같은 게 있는데 잘 가다가 사실 잘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또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당대표이자 국무총리로서 본인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겸허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건 좀 아쉽고요. 다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가볍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구분되는 뭐 그걸 개파라고 표현하든 노선이라고 표현하든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낙연 대표가 그냥 편하게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힘 실어주고 뭐 대표 뜻대로 다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가능하면 잘 안 만나려고 네. 만나더라도 그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명락회동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올까요? 올까요에 대한 전망보다는 네. 두 분이 그 당 대표랑 이제 그 이낙연 총리께서 어땠으면 좋겠다. 두 분께서 이제 워낙 합리적인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그런 걸 좀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주당의 그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당에서 명령하는 일이라면 내가 빗자루 쓰는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두 분의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당내 여러 움직임들, 특히 뭐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무슨 탈당할 수 있고 유쾌한 결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20명 이상이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 1, 2당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좀 약간 지금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본인의 과한 욕심들을 내비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지금 도덕적으로 서로를 막 터부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게 갈등이 계속 대대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갈등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또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 쇄신의 과정에 양 전 대표와 현 대표가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빗자루를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힘을 합치겠다 이런 걸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선당 후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얘기 말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한번 개파 갈등이라는 걸 우리가 늘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전신 정당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언제였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네네 경쟁이 있었을 때군요. 그때는 야당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끼리가 사실상의 경선이 본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도 정치 실종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에 170명에 가까운 의원 있지만 자기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개파로 갈리면은 그게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각자 개파의 생각에 따른 그나마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개파라고 하면 좀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정파의 수장을 할 만한 사람이 원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원내는 없어요. 뭐 유승민, 뭐 이준석, 뭐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원외에 있으니까 지금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실 제대로 표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소위 비명계라는 데서 너무 센 얘기들이 거기 좀 막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좀 엄근진 하시는 분이니까 이낙연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데 있어서 한 코너를 담당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막 너무 과한 수위로 가선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낙연이라고 하는 분이 과하게 너무 가시는 분은 아니니까 또 적당히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또 이제 총선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신당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네.
또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갈 것 같다라고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빨리 위성정당도 만들고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제3정당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새로운 정당들이 더 우후죽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당이 혁신하면서 지금 무응답 양당을 좀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면 더 많이 정당들이 늘어날 것이고, 막 쇄신하고 혁신하면서 양당이 경쟁하면 아무래도 무응답층이나 정당을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들이 양당으로 좀 쏠리면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들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막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도하고 있는 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망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분들이 약간 너무 이제 제품을 안 만들어 놓고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안 미국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뭐냐면 뭐 분양 시장에 비유하자면 선분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인재도 덜 모았고 뭐 아직 이 당의 강령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를 좀 지지해 주시고 뭐 앞으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양당을 깨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여러 이슈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해가지고 3당의 입장이 뭡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데 우리는 그럼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고 중국은 어떻게 할 거고 뭐 대만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네네네. 예상이 안 되는 정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당 차라리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무슨 뭐 토론회 하고 사람 모으고 뭐 대변인 뽑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산에 들어오셔서 뭐 순천의 서남사 같은 데 좋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앉으셔가지고 2주 정도 책을 쓰셔야 돼요, 차라리. 책을 쓰든 그 정강 정책을 쓰든 해서 우리가 뭐 하는 당인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양당이 싫은데 합리적인 거 좋으신 분 모이세요, 이건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국민들에서 봤을 때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사람 한 명만 나오고 부도덕적인 행태 하나만 나오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네. 그게 안 무너지려면 어떤 가치 체계가 있어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야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그 꼴보기 싫은 짓들을 많이 해도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어찌됐든 표상하고 있는 상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아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 맞아서 차관 인사가 그저께 했지요. 이제 국무총리를 뭐 조만간 개각을 하는데 교체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바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차관 인사들 이야기까지 저부터, 일타 강사가 먼저 네. 하시죠. 저는 우리 정치가 좀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은요 누구나 대통령이 그 부처를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너무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런 거 철폐하고 뭐 스타 강사를 만들어야 되고 뭐 부처의 자율권을 더 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좀 그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번에 무슨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을 쫙 5명이나 차관으로 보내고 이런 거 별로 보기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장관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사람들이 총선에서 그래도 여당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꾸 무슨 시행령 고치려고 하고 차관 위주로 뭘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아니 뭐 다수 의석 아니라도 잘만 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정치들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좀 주목할 변화와 함께 또 얘기해 네. 주시죠. 바람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정권 말기의 인사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쥐고 흔들면서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을 내려보내서 이제
부처를 장악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은 정권 말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이걸 너무 지금 앞당겨가지고 쓰고 있다 보니까 소수당이라서 그렇죠. 좀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부처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처럼 무지막지하게 이게 뒤에 뒤탈이 날 만한 일들을 시켜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국회와 조율해서 하는 영역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 독주를 하기보다는 국회를 인정을 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협의의 정치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아무리 차관을 대통령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법 절차 규정을 뛰어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스타일을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와서 하면 되죠, 뭐.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독 비가 잦은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전해오는 그런 속 시원한 뉴스 기대해보는 것 너무 제가 물정을 모르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주말은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